지금까지 모으신 돈도 있을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비든 가게 처분한 돈이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주실 건데 미리 주면 좋잖아요. 형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재산은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야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요즘 요양원 뭐 그런 데 많잖아. 그런 데에 들어가서 몸 편히 쉬는 것도 생각해봐요. 병원비는 저희 셋이 모아서 내드릴게요. 그동안 자식들이 철없이 굴기는 했지만 그리 나쁜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겠죠. 저는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소리였지만요. 모든 자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식에게 내가 바친 공들이 되돌아오길 바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20살에 남편을 만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옛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했어요. 우리 식당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남편과 제가 쌓아 올린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열정처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들리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남편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건네던 인사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모든 날이 다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잔기침을 몇 달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 계속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가 걸렸나 싶었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손쓸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힘내라고 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떠난 그날, 저는 식당 문을 며칠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참 많이 의지했나 봅니다.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두렵고 암담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식당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해온 자리기에 식당마저 문을 닫으면 그 흔적마저 지우는 느낌이라 정말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끈을 붙잡고 꾸역꾸역 운영을 해갔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힘들었고 제 손맛도 변해버린 걸까요.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몸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며 허리며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매일매일을 버텨나가는 게 힘에 부쳐서 결국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고 남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껏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결혼도 다 시켜보냈겠다. 그 후로는 남은 돈으로 혼자 여유를 즐기며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저희 짧은 생을 편안하게 지낼 마음이었습니다. 애들을 그 식당에서 공부시키고 키웠지만 자식들이 부모 공을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이기적이게 자랐는지. 제가 다 교육을 잘 못 시킨 탓이겠죠. 저는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했어요. 저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연까지 끊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더니 뒤늦어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지만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지은 제가 참 한심하네요. 첫째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큰 인물이 되리라 바라진 않았지만
일찍이 사업을 하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그때 남편과 같이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동네에 카페인지 뭔지 커피 먹는 가게를 하나 차렸고 가끔 잘 돼가냐 물으면 네, 저 나름 잘하고 있어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요즘 잘 안 돼가는지 몇 년 전부터 적자를 좀 봤다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라면 가게를 확장시키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면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냐고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둘째 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올바르게 돈 벌 생각을 해. 오빠 같은 사람은 절대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이니 뭐니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오빠한테만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야 대체? 남자가 하는 일을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너나 잘해. 하긴 네가 너 알아서 잘했으면 이혼을 했겠냐? 남 걱정하지 말고 네 자식 잘 키울 걱정이나 해. 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건지. 위에서 들으신 것처럼 저희 둘째 딸 현정이는 이혼해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예쁜 얼굴과 밝은 아이였지만 유독 여린 성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별말 없이 조용히 밥 먹고 가곤 하길래 잘 살겠거니 했건만 실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손찌검을 당했답디다. 처음에는 머리를 툭 치는 걸 시작이었고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 안 하는 부부가 어딨겠습니까? 작은 말다툼에도 손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를 찾아온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로 당장 딸네 가서 집을 다 싸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뉴스에서나 봤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시켰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실상 그 돈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엔 빠듯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는 부모로서 안쓰러워 남편이랑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딸한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주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 나는 잘 살 거야. 엄마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꼬라지라서 그게 미안하지. 그래도 나 열심히 해볼게. 나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막내 재호가 걱정이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늘 엄마 속썩이잖아. 빈대도 아니고 맨날 엄마한테 빌부터 가지고 다 커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둘째 현정이는 늘 자기보다는 막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할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오빠랑 맨날 투닥거리면서도 오빠한테 오빠, 제발 재호 좀 철들게 어떻게 해봐.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놔둘 거냐고. 끝까지 신신당부하더군요. 짐작하셨겠지만 막내 재호는 참 많은 사고를 치며 제 속을 썩였습니다. 늦게 태어난 늦둥이라 어릴 때부터 제가 참 손이 많이 갔어요. 어린 나이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아 가수가 되겠다더니 또 갑자기 기타를 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러더니 요즘은 작곡을 하겠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그전만큼 못 쓴 탓도 있겠지만 첫째, 둘째보다 막내가 사춘기 반항이 심하게 왔었어요.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학도 못 갔죠. 가수는 대학 안 가도 된다면서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 어리광이 30이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네요. 예술가의 길이 어디 쉽습니까? 돈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 학원, 기타 학원, 또 작곡 학원. 여러 학원들을 뒷바라지했고 그때마다 마주하는 실패의 막내는 그저 술에 의지했습니다. 몇 년 전 재호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정말 온 가족의 심장을 후벼 팠죠.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신호대기 중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그대로 치는 바람에 전치 2주 진단의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음주운전 벌금에 합의금에 그때 저와 남편은 재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게 제 아들 잘못이고 어쩔 도리가 없으니 부모의 도리로 책임지자 하는 마음이었고 못난 아들 이렇게 키운 제 탓이라 생각하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피해자를 몇 번이나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었죠. 그 이후로 정신 차리겠거니 했지만 운전은 안 해도 음악을 방패 삼아 부모한테 손 벌리며 살고 있는 아들을 더 이상 돕기엔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더니 왜 저한테만 유독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함께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가슴이 쓰리덥디다. 오랜만에 넷이 모여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죠. 엄마, 혹시 재산 얼마나 있으세요? 뜬금없는 큰아들의 물음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답이 없는 제가 답답했는지 민수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보통 엄마 나이쯤 되면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를 상속해 줄 건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통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러죠. 사실상 엄마는 용돈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큰 돈을 혼자 들고 묵히는 것보단 제 사업에 보태주시는 게 낫죠. 저도 부모 덕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야. 그 돈을 왜 오빠 사업 보태는데 써? 셋이서 똑같이 나눠. 둘째 현정은 버럭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넌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받잖아. 아니,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래? 그리고 부모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산 분배는 또 다른 문제잖아. 시끄러워. 원래 유산 상속은 장남이 받는 거야. 아니, 엄마 솔직히 맞잖아요. 지금까지 모으신 돈도 있을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비든 가게 처분한 돈이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주실 건데 미리 주면 좋잖아요. 형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재산은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야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요즘 요양원 뭐 그런 데 많잖아. 그런 데에 들어가서 몸 편히 쉬는 것도 생각해봐요. 병원비는 저희 셋이 모아서 내드릴게요. 거기서 막내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자식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로서의 의무는 지난 40년 동안 제 나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살다가 명이다 하면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건만 부모가 된 것이 죄였을까요? 마음 깊숙이 큰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나중에 혹시나 아이들이 돈을 탐내거든. 보험, 가게 건물값, 그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미리 물려주지 마. 꼭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지 애미가 두 눈 뜨고 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할까.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하고 넘겼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제가 몰라도 한참을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자식이 아니구나 깨닫고 아들, 딸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던 집고 싼 값에 빨리 팔아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남겨두고 저 같은 독거노인을 보살펴주는 노인복지센터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제가 들고 있어봤자 저는 다 쓰지 못하고 죽을 테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니 그건 더 싫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 돈을 자식들에게 줘봤자 그 아이들에겐 더 독이 될 겁니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가슴이 쓰리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희생하면서라도 모든 걸 풍족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자식들 키운 제 탓이겠죠.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사이에 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절대 재산을 내어주지 말고 최대한 다 쓰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